블랙홀의 중력은 너무 강력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블랙홀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스티븐 호킹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블랙홀이 물질을 먹어치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상당량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방출에 의해 블랙홀도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했죠. 최근 과학자들은 이러한 스티븐 호킹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유사 블랙홀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주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진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무수한 입자들의 쌍으로 요동치고 있죠. 이때 나타나는 한 쌍의 입자들은 서로 반대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블랙홀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까요?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 주변에서 나타나는 한 쌍의 입자 중 음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는 블랙홀로 흡수되고 양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는 우주로 방출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즉 블랙홀은 물질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뿜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바깥쪽으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우리에게 빛의 형태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그다지 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계속해서 블랙홀 안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블랙홀은 모든 질량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가리켜 호킹 복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호킹 복사는 정확히 증명된 현상은 아닙니다. 블랙홀을 직접 관측해야만 호킹 복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블랙홀을 직접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블랙홀과 비슷하게 동작하는 유사 블랙홀을 만들어 호킹 복사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먼저 8000개의 루비듐 원자를 준비한 뒤 이들을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깝게 냉각시켰습니다. 입자들을 이렇게 극도로 낮은 온도로 냉각시키면 입자들은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이라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입자들이 보스-아인슈타인 응축 상태가 되면 각각의 입자들은 독립성을 잃고 하나의 집단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험에 이용된 8000개의 루비듐 원자들도 마찬가지로 보스-아인슈타인 응축 상태가 되자 마치 하나의 원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이후 과학자들은 이 원자들을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만든 뒤 중간 지점에 폭포와 비슷한 에너지의 절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너지의 절벽을 넘어서게 된 원자들은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흘렀고 절벽 바깥쪽의 원자들은 소리의 속도보다 더 느리게 흘렀죠. 즉 절벽의 안쪽은 블랙홀의 안쪽, 절벽의 바깥쪽은 블랙홀의 바깥쪽이 되며 그 중간 지점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블랙홀과 비슷하게 동작할 수 있는 유사 블랙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저온 환경에서 응축된 원자들의 흐름은 공간을 미세하게 진동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진동은 사건의 지평선 부근에서 음양양자라고 하는 한 쌍의 준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 쌍의 음양양자 중 한쪽은 과학자들이 만든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흘러들어갔고 나머지 한쪽은 바깥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아주 미약한 방사선을 감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 음양양자는 두 번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사 블랙홀에서 관찰된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124일 동안 총 97,000번의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수많은 반복 실험의 결과 이러한 현상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스티븐 호킹이 약 50년 전에 예측했던 호킹 복사와 아주 유사해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티븐 호킹이 예측했던 것 이상의 현상도 추가적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실험이 계속 진행될수록 이곳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이번의 실험이 실제 블랙홀을 관측해서 얻어진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호킹 복사를 완벽히 증명했다고 말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연구는 블랙홀에서 에너지가 방출될 수도 있다는 스티븐 호킹의 생각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앞으로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계속 발전시켜 호킹 복사가 계속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스티븐 호킹의 말대로 블랙홀은 정말 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아주 이상하고 비현실적이며 두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수많은 영감을 제공해주기도 했죠. 인류는 오랫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 여행이나 외계인의 존재를 상상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상의 천체들을 상상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인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어떠한 천체들을 상상해왔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천문학계를 멘붕에 빠뜨릴 수 있는 가상의 천체 5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화이트홀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화이트홀은 블랙홀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모든 물질을 우주로 방출하는 가상의 천체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는 이론상 어떠한 물질도 존재할 수가 없죠. 만약에 먼지 한 톨이라도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화이트홀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쩌면 초기의 우주에는 수많은 화이트홀이 실제로 존재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는 물질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존재했다고 해도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았을 겁니다. 어쨌든 화이트홀 가설은 스티븐 호킹의 이론에 의해 결국 힘을 잃게 되었는데요.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다이슨 스피어는 항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거대한 구형의 구조물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지적 문명이 항성의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설치해 놓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과학자들은 다이슨 스피어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에 다이슨 스피어를 설치하면 대략 384요타와트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384요타와트는 10의 21제곱킬로와트에 달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다이슨 스피어가 우주 곳곳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다이슨 스피어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주변에 외계 문명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외계인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다이슨 스피어를 찾아내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백색 외성, 갈색 외성, 그리고 적색 외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흑색 외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외성인데요. 그래서 이 흑색 외성은 아직까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천체입니다. 흑색 외성은 모든 에너지를 방출한 백색 외성이 약 영하 270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너무 낮고 어둡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또한 이론상으로 백색 외성이 흑색 외성으로 변하려면 약 10의 15제곱년이 걸리게 됩니다. 즉 지금의 우주에서 흑색 외성이 만들어지기에는 우주가 너무 어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마지막 시기에 흑색 외성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쿼크별은 이름 그대로 쿼크로만 이루어진 천체를 말합니다. 중간 크기의 항성이 붕괴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결국 중성자별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항성의 붕괴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결국 중성자는 쿼크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성자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은 쿼크별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분해된 쿼크들은 흐물거리며 자유롭게 떠다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쿼크별의 겉모습은 마치 액체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쿼크별은 중성자별과는 다르게 전파를 방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중력장과 전자기장을 우주로 내뿜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쿼크별의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천체들을 발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정에 불과하며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쿼크별이 되었는데도 붕괴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붕괴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쿼크별은 결국 프레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쿼크가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레온별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가상의 천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쿼크가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실제로 프레온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프레온별이 완두콩이나 테니스공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프레온별의 질량은 지구나 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레온별은 항성의 붕괴 이외에도 빅뱅이나 초신성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온별은 현재 암흑물질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프레온별이 실제로 발견된다면 그야말로 천문학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우주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답을 할 수 없는 우주의 오래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답은 우리 세대에서는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많은 빛들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죠. 작년에 과학자들은 우주가 실제로 얼마나 밝은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나사의 뉴 호라이즌 탐사선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알려져 있는 우주의 모든 빛들을 제거해 본 건데요. 실험 결과는 과학자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빛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에는 여전히 많은 빛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뉴 호라이즌의 기술적인 문제나 과학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계산 착오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빛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주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빛의 절반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또한 태양계 바깥의 우주에서도 생명을 품고 있는 행성은 아직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크기는 약 920억 광년으로 엄청나게 거대한데요.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만 해도 최소한 약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죠. 또한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별들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과연 몇 개의 행성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보면 최소한 100회 개가 넘는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가장 최소한의 수치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많은 행성 중에서 지구와 비슷한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은 정말 단 한 개도 없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여전히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적어도 한두 개쯤은 있어도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과학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약간은 추정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주의 마지막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지만 아직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도 과학자들은 우주의 마지막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가설로는 빅뱅과 반대되는 개념인 빅크런치 가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다가 어느 날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반대로 수축하게 되어 다시 빅뱅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빅크런치는 무한히 반복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빅바운스라는 순환 모델로 이어지게 되죠. 또 다른 가설로는 빅프리즈라는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에 의하면 우주의 마지막에는 모든 열이 사라져 공허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사라지고 분산되어 우주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원한 공허만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빅립이라는 가설도 있는데 이 가설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보다 훨씬 빠르게 축적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흘러 우주에 너무 과도한 암흑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우주는 폭발하게 되어 결국 산산조각 나게 된다고 합니다. 얼핏 우주의 상당 부분은 어떠한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성, 행성, 소행성, 그리고 이들을 이루고 있는 은하 같은 것들로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물체들은 전체 우주에서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연구에서는 1% 미만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90에서 99%는 대략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두 물질은 바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며 대략 7:3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발견은커녕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죠.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죠. 비록 가설이긴 해도 우리는 빅뱅의 1초 후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뱅이 일어나기 1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빅뱅 이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건 빅뱅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즉 시간과 공간은 빅뱅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빅뱅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만으로도 벌써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스티븐 호킹의 말대로 정말 의미가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선례도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학적 개념을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었나요? 남극의 남쪽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처럼 말입니다. 빅뱅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일단 묻어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